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더 서둘렀습니다. 창밖에서 스며드는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가웠지만 제 마음은 분주한 계획으로 이미 훈훈하게 데워져 있었어요. 오늘은 하나뿐인 아들, 임범인의 집에 가는 날이었거든요. 며칠 전 며느리인 미애와 통화하는데 수화기 너머로 손주 녀석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소불고기 먹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내내 귓가에 맴돌아 시장에 가는 발걸음이 저절로 가벼워졌어요. 단골 정육점에 들러 가장 부드럽고 빛깔 좋은 부위로 넉넉하게 끊었습니다. 혹시라도 모자랄까 싶어 평소보다 2근은 더 샀어요. 잘 먹는 손주와 아들 얼굴을 떠올리니 묵직한 고기 뭉치가 하나도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정성껏 핏물을 빼고 얇게 저며 칼등으로 자근자근 두드렸습니다. 제 손맛의 비결인 배와 양파를 듬뿍 갈아 넣은 양념장을 만들 때는 어릴 적 임범이가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양념 묻은 손가락을 쪽쪽 빨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엄마, 세상에서 엄마가 해준 불고기가 제일 맛있어. 그렇게 말하며 밥 2공기를 뚝딱 비우던 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 제품을 떠났지만 제게는 여전히 양념 묻은 손가락을 빨던 어린 아들일 뿐입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리고 그가 낳은 내 금쪽 같은 손주가 만나게 먹을 생각을 하니 고된 줄도 몰랐습니다. 양념에 버무린 고기를 큰 통에 가득 담고 시원하게 익은 나박김치와 아이가 좋아하는 장조림까지 야무지게 챙겨 넣으니 양손이 금세 묵직해졌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아들네 아파트 앞에 내렸을 때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아파트에 살던 시절에는 이보다 더한 짐도 번쩍 들고 계단을 오르내렸는데 이제는 이 정도에도 숨이 차는 나이가 되었나 싶어 잠시 서글퍼지더군요. 하지만 딩동하고 초인종을 누르자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곧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잠시 후 철컥 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 미애가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제 양손에 들린 큼지막한 보따리들은 보이지 않는지 미애의 시선은 제 얼굴을 스쳐 아파트 복도 저편의 허공으로 향했습니다. 반가움이나 기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매달 잊지 않고 찾아오는 공과금 고지서를 받아드는 사람 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밝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주려고 소불고기 좀 잔뜩 재워왔다. 가는 길에 보니 과일도 좋기에 사과랑 배도 좀 사왔어. 아, 네. 미애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제가 건네는 짐들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어요. 그저 짐들을 주방 식탁 위에 툭 내려놓고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볼 뿐이었습니다. 손주 녀석은 방에서 게임을 하는지 요란한 기계음만 들려올 뿐 할머니가 왔는데도 코빼기 한 번 내비치지 않았어요.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과 요란한 게임 소리, 그리고 미애가 스마트폰 화면을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썰렁한 거실에 혼자 앉아있기가 민망해 주방으로 가 미애가 내려놓은 짐을 풀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니 안은 이미 각종 배달 음식 용기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가져온 반찬통들을 넣을 자리를 만들기 위해 저는 다른 사람의 집을 뒤지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냉장고 안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미애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그냥 좀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다.
온 김에 냉장고 정리도 좀 해줘야지. 이게 다 뭐냐, 먹다 남은 것들이. 저희 다 먹어요. 버리는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미애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머쓱하게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때 마침 퇴근한 아들 인범이가 현관으로 들어섰어요. 엄마, 언제 오셨어요? 그래, 우리 아들 이제 오는구나. 힘들었지? 아들의 얼굴을 보니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분도 잠시뿐이었어요. 인범이는 제게 잠시 눈인사를 했을 뿐 곧장 아내와 아들이 있는 소파로 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은 생각보다 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제가 몇 시간 동안 정성껏 준비해간 소불고기는 식탁의 주인공이 되지 못했어요. 미애는 불고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어제 시켜 먹고 남았다던 족발을 데워왔습니다. 손주는 불고기를 몇 점 깨작거리다 말고는 스마트폰만 쳐다봤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너 먹고 싶다고 해서 해온 건데 왜 안 먹어? 맛이 없어?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손주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근데 어제 먹은 치킨이 더 맛있어요. 옆에 있던 미애가 기다렸다는 듯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런 거 해오지 마세요. 저희도 저희 입맛이라는 게 있고 요즘엔 배달 앱으로 시키면 맛있는 거 얼마나 많은데요. 솔직히 어머니가 해오시는 거 저희 입맛에는 좀 안 맞아요.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냐? 나는 너희들이 좋아할 줄 알고. 그리고 솔직히 이거 준비하시려면 돈도 들잖아요. 그냥 그 돈 아끼셨다가 저희 용돈을 주세요. 그게 훨씬 실용적이에요. 안 그래요, 여보? 미애는 동의를 구하듯 인범이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차마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발 인범이 너만이라도 아내의 말을 막아주길 바랐습니다. 내 수고와 정성을 돈으로 환산하는 저 무례한 말을 제발 내 아들만은 꾸짖어 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여보, 왜 그래? 어머니 성의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인범이가 마지못해 한마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아내를 나무라는 힘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어요. 그저 이 어색한 상황을 빨리 넘기고 싶어 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미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틀린 말했어요? 어머니가 힘들게 음식 해오셨는데 우리 입에 안 맞아서 버리게 되면 그게 더 죄송한 거 아니에요? 다 음식물 쓰레기 되는 거잖아요. 돈 아깝게. 그 말에 손주까지 거들었습니다. 맞아. 할머니, 다음에 오실 때는 그냥 용돈으로 주세요. 저 이번에 새로 나온 스마트폰으로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친구들은 다 바꿨는데 저는 더 이상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실망감이 채기처럼 목구멍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은 아내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있었고 제가 애지중지 키운 손주는 할미의 정성보다 최신형 스마트폰이 더 중요한 아이로 자라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어디에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저 돈이나 대주는 귀찮은 손님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밥을 반도 넘게 남기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속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어요. 아무도 제게 왜 그러냐고 어디 아프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러시냐는 무심한 대답만이 돌아올 뿐이었어요. 설거지를 하겠다고 나서는 저를 미애가 기어이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냥 두세요. 제가 하는 게 속 편해요. 그 말은 마치 어머니가 하면 일이 더 늘어나니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아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짐을 챙겨 집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저를 배웅하러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수십 년간 반복되었던 희생과 헌신이 오늘 밤처럼 허무하고 부질없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엉거주춤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나설 채비를 해야만 했어요. 속이 좋지 않다는 제 말에 돌아온 것은 그저 무심한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들 임범은 소파에 등을 깊숙이 기댄 채 TV 리모컨의 채널 버튼만 기계적으로 누르고 있었고 며느리 미애는 거실 테이블에 아무렇게나 발을 올린 채 스마트폰 화면에 콜을 받고 있었죠. 아무도 현관까지 나와서 제게 잘 가라는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제 집처럼 드나들었던 아들의 집이었지만 그날따라 현관문 손잡이가 유독 차갑고 낯설게 느껴지더군요. 끽 소리를 내며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까지도 등 뒤에서는 저를 붙잡는 목소리 대신 요란한 예능 프로그램의 웃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아파트의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쭉 풀려 벽에 몸을 기대야만 했어요. 제가 한평생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감내해 왔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밤이었죠. 정성껏 만들어간 소불고기는 결국 그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음식물 쓰레기 취급을 받았고 제 수십 년의 헌신과 사랑은 용돈이라는 차가운 단어 앞에서 형체도 없이 초라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마치 젖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졌어요. 택시라도 탈까 잠시 생각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낯선 사람과 단둘이 좁은 공간에 갇혀 제 목적지를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좀 걷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등 뒤에서 경쾌하지만 어딘가 신경질적인 클렉슨 소리가 울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익숙한 아들의 차가 제 옆에 멈춰 섰습니다. 끽 소리를 내며 운전석 창문이 스르륵 내려가고 잔뜩 찌푸린 며느리 미애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터미널 가시는 거 아니에요? 미애는 마치 길 잃은 강아지라도 발견한 듯한 귀찮음과 선심이 기묘하게 뒤섞인 말투로 물었어요. 그래, 버스 타러 가는 길이다. 아휴, 답답하시기는. 진작 말씀을 하시지. 차 태워달라고. 어서 타세요. 태워다 드릴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차를 정말 타고 싶지 않았어요. 저 차가 풍기는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 미애가 항상 크게 틀어놓는 시끄러운 음악,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와 단둘이 갇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거절하면 어머니는 성격이 저래서 피곤해라는 식의 뒷말이 나올 것이 뻔했어요. 저는 결국 무거운 한숨을 속으로 삼키며 마지못해 조수석 문을 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문이 쿵 하고 닫히자마자 미애는 보란 듯이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차 안에는 예상대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진한 라벤더 향 방향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인공적인 향기는 차 안에 배어있는 미세한 음식물 냄새와 담배 냄새를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어머니는 저희 집 오시면 왜 항상 분위기를 그렇게 싸하게 만드세요? 침묵을 깬 것은 역시나 미애였습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든 장본인이 누구인데 감히 제게 책임을 돌리는 걸까요? 뭐라고? 제가 뭐 틀린 말 했어요? 솔직히 어머니 음식 너무 옛날 맛이잖아요. 요즘 누가 그렇게 간장 넣고 설탕 넣고 짜고 달게 먹어요. 그리고 민준이한테 자꾸 스마트폰 사달라고 조르지 말라고 하셨다면서요? 애 기죽게 왜 그러세요?
요즘 애들 사이에서 그런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세요? 할머니가 되어서 손주 기 살려줄 생각은 안 하고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 녀석이 재기 없는 말을 지어내 이간질을 한 모양이었어요. 저는 아이의 무분별한 소비 습관을 걱정해서 타이른 것이었는데 그게 기죽이는 말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제 진심이 그렇게 쉽게 왜곡되고 전달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나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 요즘 애들 너무 비싼 것만 밝히는 것 같아서 어른으로서 걱정이 돼서 한 말이지. 됐어요. 어머니가 저희 집 살림 살아주실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살 테니까 어머니는 그냥 가끔씩 오셔서 얼굴 보고 용돈이나 주고 가시면 돼요. 그게 서로 얼굴 붉힐 일 없고 편하게 오래 보는 길이에요. 미애는 운전대를 쥔 채 앞만 보며 거침없이 말을 쏟아냈습니다. 그 옆 얼굴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나 예의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입을 완전히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더한들 저 단단하고 이기적인 벽에 가로막혀 메아리조차 되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 차라리 침묵하는 것이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제 침묵이 동의가 아니라는 것을 언젠가는 알게 될 날이 오기를 바랄 뿐이었죠. 차가 시내를 빠져나와 터미널로 향하는 외곽도로에 접어들었습니다. 미애는 보복이라도 하듯 라디오 볼륨을 한껏 높였습니다. 귀청이 떨어져 나갈 듯 시끄러운 트로트 가락이 제 귀를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일부러 저를 불편하게 만들려는 속셈이 빤히 보였지만 저는 그저 눈을 감고 이 지옥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랐습니다. 차는 일부러 그러는 것처럼 급정거와 급출발을 반복했고 저는 안전벨트를 붙잡은 채 이리저리 몸을 흔들려야만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달리던 미애가 또다시 혼잣말처럼 그러나 제가 충분히 들을 수 있는 크기로 중얼거렸습니다. 아, 기름 또 넣어야겠네. 어제 가득 채웠는데 벌써 경고등이야. 요즘 기름값은 왜 이렇게 비싼 거야, 정말. 사람 살 수가 없어. 그러면서 곁눈질로 제 반응을 살폈습니다. 저는 못 들은 척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조수석 수납 공간 위에는 미애가 얼마 전 새로 샀다고 자랑하던 번쩍이는 명품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큰 돈을 주고 산 가방을 아무렇지 않게 들고 다니는 며느리가 고작 몇만 원의 기름값을 아까워하는 모습이 참으로 기이하게 느껴졌어요. 문득 저 차를 살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인범이가 중고차는 싫다고 기왕이면 새 차를 뽑고 싶다고 했을 때 모아둔 돈이 부족하다며 제게 손을 벌렸었죠. 저는 아들의 길을 살려주고 싶어 남편이 남긴 유산의 일부를 떼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제 돈이 보태져서 산 차인데 이제 그 차는 저를 모욕하는 도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요? 드디어 버스터미널에 환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차가 터미널 승차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저는 서둘러 안전벨트를 풀고 차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어머니, 잠깐만요. 미애가 제 팔을 낚아채듯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차갑고 날카로운지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 했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여기까지 태워다 드렸으면 기름값은 주셔야죠. 안 그래요? 어머니 때문에 일부러 시간 내고 기름 써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저도 제 시간 소중하고 아들 돈 아껴야 할 거 아니에요. 10,000원만 빨리 주세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방금 제가 무슨 말을 들은 것인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터미널까지 태워준 기름값을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들 돈을 아껴야 한다는 해괴망측한 명분까지 붙여서 말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그리고 아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온몸의 피가 머리로 몰려 얼굴이 터질 것처럼 뜨거워졌어요. 심장은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멱살을 잡거나 천박하게 욕을 퍼붓지 않았습니다. 그럴 가치조차 없는 상대라는 것을 제 몸의 모든 세포가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싸움은 같은 격을 가진 사람하고나 하는 것이니까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주 천천히 제 가방을 열었습니다. 마치 슬로우 모션 필름처럼 모든 동작이 느리게 느껴졌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아들 박인범과 며느리 우미애라는 존재가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나며 깨끗하게 지워졌습니다. 더 이상 그들은 제 아들도 며느리도 아니었어요. 그저 제 인생에 잠시 머물다 가는 불쾌하고 무례한 타인일 뿐이었습니다. 지갑에서 빳빳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애의 손에 들린 명품 가방 위로 던지듯 건넸습니다. 여기 있다.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애는 제 표정을 잠시 살피더니 피식하고 조소에 가까운 웃음을 흘리며 그 돈을 받아들었습니다. 진작 이렇게 하시면 서로 좋잖아요.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니. 미애는 제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굉음을 내며 차를 몰아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며느리의 차가 사라진 어둠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기이할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바위가 그 10,000원짜리 한 장과 함께 완전히 끊어져 나간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단 한 번도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보며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차갑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연락을 끊는다. 둘째, 이 집을 판다. 셋째, 그들이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떠난다. 넷째, 남은 인생은 오롯이 나 이숙자만을 위해 산다. 그 결심은 밤의 어둠보다 더 단단하고 겨울의 얼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집에 도착한 시간은 자정이 훌쩍 넘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 안은 싸늘한 냉기로 가득 차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냉기가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터질 것처럼 뜨거웠던 제 머리를 식혀주고 제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는 듯 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눈을 감고 이 집에 깃든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 집을 장만했을 때의 기쁨, 아들 인범이를 낳고 키우며 웃고 울었던 수많은 날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아득한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어요. 제 희생의 역사가 담긴 감옥이자 아픈 기억의 전시장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눈을 뜨고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화면 위로 익숙한 이름 2개가 떠올랐습니다. 내 아들 인범 그리고 며느리. 저는 잠시 그 이름들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제 삶의 전부였고
제 모든 희생의 이유였던 이름들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들은 제게 10,000원짜리 모멸감을 안겨준 제 인생에서 가장 먼저 도려내야 할 악성 종양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 아들 인범의 이름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여러 메뉴 중에서 차단이라는 글자를 찾아 거침없이 손가락으로 눌렀습니다. 이 연락처를 차단하시겠습니까? 차단된 연락처로부터 전화나 메시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라는 기계적인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 버튼을 눌렀어요. 곧이어 며느리의 이름도 똑같은 방식으로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다른 번호로 연락을 해온다면 그건 역시 차단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일은 제가 허락하지 않는 한 영원히 없을 겁니다. 그 간단한 손가락질 몇 번에 수십 년 묵은 족쇄가 산산이 부서져 나가는 듯한 짜릿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휴대전화를 소파 위에 던져두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노트북을 켰어요. 몇 년 만에 켜보는 것인지 노트북은 한참을 끙끙거리다 겨우 바탕화면을 띄웠습니다. 저는 곧장 부동산 사이트에 접속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의 매물들을 검색하고 그 중에서 가장 거래 후기가 좋고 일 처리가 빨라 보이는 부동산 몇 군데의 연락처를 수첩에 꼼꼼히 적어두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밝는 대로 저는 이 집을 팔아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결혼할 때 보태주고 남은 제 전 재산이자 남편과 사별한 후 홀로 저를 지켜주었던 이 보금자리를 이제는 미련 없이 떠나야 할 때였습니다. 이 집에는 그들의 흔적이 너무 많이, 너무 깊이 묻어 있었고 그 흔적들은 이제 저를 갉아먹고 병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한숨도 못 잘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아기처럼 깊이 잠이 들었어요. 아마도 어젯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일 겁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기에 마음이 편안해진 것이겠죠. 저는 일어나자마자 어제 적어둔 부동산 연락처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곳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행복 부동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사장님, 저 집 좀 내놓으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제 주소를 말하고 집을 최대한 빨리 처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조금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사모님, 집이 평수도 있고 위치도 좋아서요. 너무 급하게 파시면 제 값을 못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좀 가지고 천천히 좋은 분께 파시는 게. 부동산 사장은 장사꾼답게 저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저는 가격은 조금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빨리 팔아주세요. 지금 저에게는 몇 푼의 돈보다 속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제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에 부동산 사장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곧바로 집을 보러 오겠다는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부동산 사장과 함께 집을 보러 온 첫 번째 손님이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제가 시세보다 가격을 조금 낮춰 내놓은 덕분에 망설임이 없었던 모양이었어요.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돌아오는 길, 저는 집 앞 마트에 들러 가장 큰 규격의 쓰레기 봉투를 20장이나 샀습니다. 집이 완전히 팔리고 제가 떠나기 전까지 이 집에 남은 과거의 흔적들을 모조리 지워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가장 먼저
거실벽에 걸린 대형 가족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날 값비싼 한복을 빌려 입고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찍었던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의 저는 이제 막 새로운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보다는 앞으로 짊어져야 할 짐의 무게에 더 짓눌려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액자에서 빼내어 반으로 접고 또 반으로 접어 쓰레기 봉투에 쳐넣었습니다. 유리를 깨뜨려 버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지만 꾹 참았어요. 조용히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쓰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창고처럼 변해버린 그 방에는 아들의 어린 시절부터 학창 시절까지의 추억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쌓여 있었어요. 벽에는 아들이 초등학교 때 받아온 상장들이 누렇게 바랜 채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어버이날 감사장을 발견했을 때 잠시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역시 망설임 없이 떼어내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그 감사장을 썼던 순수했던 아이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바로 어젯밤의 말입니다. 아들이 받았던 트로피, 수백 권의 참고서, 졸업 앨범, 낡은 교과서들, 그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제게 소중한 추억이 아니었어요. 저를 배신하고 제 마음에 대못을 박은 한 남자의 과거일 뿐이었습니다. 물건들을 버리면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미련과 원망, 애증의 찌꺼기들이 함께 버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리를 하다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쓰던 물건들을 모아둔 상자였어요. 상자를 열자 남편이 즐겨 쓰던 낡은 만년필, 빛바랜 사진 몇 장, 그리고 제게 보냈던 연애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참아 버릴 수는 없었어요. 남편과의 추억은 제가 지켜야 할 유일한 과거였습니다. 저는 그 상자만은 따로 챙겨두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쉬지 않고 집을 정리했습니다. 집이 텅 비어갈수록 제 마음은 오히려 가득 채워지는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미련과 후회, 원망과 슬픔이 빠져나간 자리에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단단한 결심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오롯이 이숙자라는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준비 과정은 고독했지만 조금도 외롭거나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평온을 되찾는 시간이었습니다. 잔금을 모두 치르고 이삿짐 센터 트럭에 마지막 짐을 싣던 날, 지난 며칠간의 흐린 날씨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눈부시게 화창했습니다. 수십 년간 정들었던 집을 떠나는 날이었지만 제 마음에는 한 톨의 서운함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 시원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트럭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이삿짐 센터의 젊은 기사님이 땀을 훔치며 물었어요. 사모님, 이제 어디로 가시죠? 네, 이 주소로 가주세요. 저는 제가 새로 얻은 집의 주소를 적은 메모지를 건넸습니다. 이곳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아들 내외는 절대 이름조차 들어본 적 없을 조용한 소도시의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저는 이사를 준비하며 틈틈이 손품을 팔아 보안이 철저하고 혼자 살기에 딱 좋은 그곳을 제 새로운 보금자리로 정해두었죠. 낡은 아파트를 떠나 깨끗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고 싶다는 오랜 꿈이 역설적이게도 가장 비참했던 그날 밤의 결심 덕분에 이루어지게 된 셈이었습니다.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저도 모르게 낮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높은 층이라 그런지 널찍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전경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고 내부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가전제품들로 깔끔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반짝였고 모든 것에서 새로운 시작의 상쾌한 냄새가 났어요. 이사 온 첫날 저는 짐을 풀 생각도 하지 않고 가장 먼저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은 아들네 집에 갈 때나 들렀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그 문턱을 넘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곧장 가전제품 매장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수많은 최신 제품들이 현란한 불빛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안마의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편하게 한번 앉아보세요. 젊은 직원이 깍듯하게 저를 맞았어요. 저는 가장 구석에 있는 보기만 해도 육중하고 가장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죽 의자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 의자에 한번 앉아보고 싶네요. 이 중에서 가장 좋고 가장 비싼 모델이 맞나요? 제 말에 직원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활짝 웃으며 저를 그 의자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네, 손님. 물건 보실 줄 아시네요. 저희 매장에서 최고급 사양의 제품입니다. 일단 한번 앉아보시죠.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의자에 몸을 묻었습니다. 부드러운 가죽이 제 몸을 감싸는 느낌이 편안했어요. 직원이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자 의자가 제 몸에 맞게 스르륵 움직이며 등과 어깨, 다리를 체계적으로 주무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남편 병수발하느라 뭉치고 결렸던 온몸의 근육들이 기분 좋은 압력에 아이스크림처럼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카드를 꺼내 결제했습니다. 할부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평생 남을 위해 돈을 썼지 저 자신을 위해 이렇게 큰 돈을 써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제 새로운 인생에 제가 주는 장엄한 첫 번째 선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 새집 거실의 가장 좋은 창가 자리에 안마의자가 배달되었습니다. 저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의자에 앉아 창밖으로 펼쳐진 보석 같은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마의자가 부드럽게 제 몸을 주무르는 동안 저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을 따뜻하게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이 오롯이 저만의 편안함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며칠 뒤 어느 정도 집 정리가 끝나고 저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 센터에 들렀습니다. 그곳에서 운영하는 여러 강좌들을 둘러보다가 왕초보 라인댄스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유리창 너머로 들여다보니 경쾌한 음악에 맞춰 여러 사람이 함께 땀 흘리며 춤을 추는 모습이 참으로 활기차 보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첫 수업날 낯선 사람들 앞에서 몸을 흔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쭈뼛거리며 연습실에 들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제 새로운 인생의 두 번째 선물이 제게 다가왔어요. 바로 김영옥 씨였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였지만 화사한 분홍색 운동복 차림에 짧은 파마 머리를 한 그녀는 저보다 훨씬 젊고 생기 넘쳐 보였습니다. 어머, 새로 오신 분인가 봐요? 아이고, 반가워라. 저는 김영옥이에요. 잘 부탁드려요. 영옥 씨는 먼저 제게 다가와 스스럼 없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색하게 그 손을 맞잡자 그녀는 제 옆자리에 바싹 붙어 앉아 쉴 새 없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이라 좀 어색하고 쑥스럽죠? 괜찮아요. 여기 다들 처음에는 저 기둥 뒤에 숨어서 발만 까딱까딱 했다니까요. 근데 음악 한번 터지면 그런 거 생각할 틈도 없어요.
그냥 몸이 저절로 움직인다니까요. 저만 믿고 따라해봐요. 그녀의 시원시원하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제게도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영옥 씨의 말대로였어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강사의 구령에 맞춰 스텝을 밟다 보니 어느새 저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영옥 씨는 땀으로 젖은 제 등을 툭 치며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이야, 처음 하시는 분 맞아요? 몸이 아주 날아다니시네. 이 근처에 새로 생긴 카페가 있는데 커피 맛이 아주 기가 막혀요. 제가 쏠게요. 같이 가시죠. 우리는 나란히 아파트 상가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향긋한 커피를 앞에 두고 우리는 처음 만난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영옥 씨도 저처럼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모두 출가시킨 뒤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이요? 아이고 말해서 뭐해요. 다 자기들 살기 바쁘죠.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용돈 붙여주면 다행이에요. 처음에는 그것도 서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게 편해요. 내 시간, 내 돈, 온전히 나를 위해서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자유롭고 좋은 걸 왜 진작 몰랐나 몰라. 영옥 씨는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야 그걸 깨달았어요.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아쉽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죠. 우리는 자식 이야기나 시댁 험담 대신 새로 시작한 라인댄스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주말에 새로 개봉하는 영화는 무엇인지, 동네 맛집은 어디인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로를 누군가의 엄마나 아내가 아닌 이숙자와 김영옥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대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영옥 씨는 제 첫 번째 동네 친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라인댄스를 배우고 장을 보고 맛있는 것을 먹으러 다녔습니다. 혼자였다면 결코 해보지 못했을 새로운 경험들을 그녀와 함께하며 하나씩 채워나갔습니다. 텅 비어 있던 제 일상은 웃음과 활기, 그리고 따뜻한 우정으로 빠르게 채워져 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은 이제 기억조차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진 흐릿한 잉크 자국 같은 과거의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정착하고 좋은 친구까지 사귀게 되니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야 한다는 의무감이나 오늘은 또 무슨 반찬을 해보내야 하나 하는 걱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을 온전히 느끼며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설렘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제 인생에서 이렇게 완벽한 평온을 누려본 적이 있었나 싶어요. 라인댄스 수업이 없는 날에는 동네를 어슬렁거리며 산책하는 것이 새로운 취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동네 문화센터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건물 입구에 붙은 여러 강좌 안내문 중에서 유독 제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묵향과 함께하는 서예 교실이었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붓글씨 쓰시는 모습을 어깨너머로 훔쳐보며 신기해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먹을 가는 냄새, 화선지 위로 붓이 스치는 소리, 그 모든 것이 아련한 향수처럼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평생을 분주하게 살아오느라 잊고 있던 아주 오래된 꿈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나이에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 없는 서예를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왜 못해? 이제 내 인생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 할 수 있잖아. 그 생각에 미치자
망설임은 용기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곧장 문화센터 안으로 들어가 서예 교실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첫 수업날 저는 조금 일찍 서예 교실을 찾아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은은한 먹 냄새가 저를 맞았어요. 이미 몇몇 분들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먹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하고 차분한 분위기에 제 마음도 덩달아 경건해지는 듯 했어요. 제자리에 앉아 생전 처음으로 벼루에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 일정한 소리를 내며 먹이 갈리는 동안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던 모든 잡념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오직 먹과 벼루 그리고 제 손끝의 감각만이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이신가 봅니다. 붙잡는 법부터 알려드리지요. 백발이 성성한 선생님께서 제게 다가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 붓을 잡고 화선지에 첫 획을 그었습니다. 삐뚤빼뚤 제멋대로 뻗어나가는 선이 부끄러웠지만 선생님께서는 잘했다며 격려해 주셨어요.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런 법이지요. 서예는 손재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곧게 하면 붓도 곧게 나아가는 법이지요. 그날 이후 서예는 제 삶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붓을 들고 화선지에 집중하는 동안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생각은 물론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어요. 오롯이 저에게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한 획 한 획 정성을 다해 글씨를 쓰다 보면 어느새 제 마음도 단정하게 정돈되는 기분이었죠. 어느 날은 제 옆자리에 앉아 묵묵히 난을 치시던 점잖은 할아버님께서 제 글씨를 보시고는 나지막이 칭찬을 건네셨어요. 참으로 힘이 있는 글씨입니다. 마음이 강단 있는 분인 것 같군요. 그 한마디에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면서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누구의 엄마가 아닌 이숙자라는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그분과는 가끔 서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편안한 피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라인댄스 동호회 친구인 영옥 씨가 신이 나서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숙자 씨, 우리 여행 갈까? 내가 아주 기가 막힌 곳을 알아냈어. 영옥 씨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활기찼습니다. 여행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쿵 하고 뛰었어요.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평생 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저였습니다. 명절 때 아들네 집에 가는 것이 연중 가장 큰 행사였으니까요. 여행? 우리가 어디를? 강원도 속초. 기차 타고 훌쩍 다녀오는 거야. 가서 바다도 보고 싱싱한 회도 먹고 우리 라인댄스 반 몇몇이랑 같이 1박 2일로 가기로 했는데 숙자 씨도 같이 가자. 응?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낯선 곳에서 하룻밤 자고 온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옥 씨의 즐거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용기가 솟았습니다. 좋아. 나도 갈래. 제 대답에 영옥 씨는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어요. 여행을 가기로 한 날까지 며칠 동안 저는 어린 시절 소풍을 기다리는 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거리며 무슨 옷을 입고 갈지 고민하고 작은 여행 가방에 짐을 싹다 풀었다 하기를 반복했죠. 그 모든 과정이 낯설었지만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여행 당일 저희는 청량리역에서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가 덜컹거리며 서울을 벗어나자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푸른 산과 반짝이는 강, 정겨운 시골 마을의 풍경이 그림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옥 씨와 친구들은 삶은 계란과 사이다를 나눠 먹으며 쉴 새 없이 웃고 떠들었어요.
저도 그들 틈에 끼어 평생 해보지 못했던 수다를 떨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속초에 도착한 저희는 곧장 중앙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은 활기찬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종류의 싱싱한 해산물들이 저희를 유혹했어요. 저희는 닭강정도 한 상자 사고 오징어 순대도 맛보고 즉석에서 회를 떠서 바닷가가 보이는 식당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먹는 회 맛은 정말 꿀맛이었어요. 이야, 이게 사는 거지.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해봤나 몰라. 영옥 씨가 외치자 모두가 맞장구를 치며 웃었습니다. 저녁에는 미리 예약해둔 작은 펜션으로 갔습니다.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아담하고 예쁜 곳이었어요. 밤이 되자 저희는 거실에 둘러앉아 조촐한 파티를 열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먹을거리들을 펼쳐놓고 각자의 살아온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 속마음을 조금 털어놓았습니다. 기름값 10,000원에 연을 끊게 된 이야기까지는 차마 하지 못했지만 자식들에게 서운했던 마음, 홀로 된 삶을 결심하기까지의 두려움 같은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영옥 씨가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숙자 씨,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다 잊어버려. 앞으로는 우리랑 같이 재미있게 살면 돼. 알았지? 그 따뜻한 위로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와 공감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해가 뜨는 것을 보기 위해 새벽 일찍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붉은 해가 장엄하게 떠오르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제 인생도 저 해처럼 다시 떠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며칠 뒤 저는 홀로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 제 마음속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나 자신을 좀 더 가꾸고 사랑해줘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동안은 늘 시장에서 파는 편하고 값싼 옷들만 사입었습니다. 백화점은 아들이나 며느리, 손주의 선물을 살 때나 가는 곳이었지 저를 위한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은 아니었어요. 1층 화장품 매장을 지나 여성 의류 코너가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세련된 마네킹들 사이에서 저는 잠시 주눅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고 천천히 매장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쇼윈도에 걸린 코트가 제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주 짙고 선명한 코발트 블루 색상의 캐시미어 코트였어요. 제 평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한 대담하고 화려한 색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매장 안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젊고 상냥해 보이는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저 코트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요? 제 말에 직원은 활짝 웃으며 코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코트를 걸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칙칙하고 평범했던 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우아하고 기품 있는 낯선 여인이 거울 속에 서 있었어요. 코트는 제 몸에 맞춘 듯 딱 맞았고 그 푸른색은 제 얼굴을 놀랄 만큼 화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머, 손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꼭 손님 옷 같아요. 직원의 칭찬에 저는 가격표를 슬쩍 보았습니다. 제 눈을 의심할 만큼 비싼 가격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기겁을 하고 당장 벗어놓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거울 속에 자신감 넘치고 아름다운 제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정도는 나에게 선물해도 괜찮아.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마음속에서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제 결심에 직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백화점 쇼핑백을 손에 들고 나오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그 코트는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이숙자와 단절하고 새로운 이숙자로 다시 태어나는 저를 위한 선언이자 아름다운 갑옷이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의 기쁨에 흠뻑 빠져 지내는 동안 제가 떠나온 세상에서는 서서히 균열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그 소리를 직접 들을 수는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번호는 제 휴대전화에서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는 굳이 보거나 듣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그들이 언제쯤 알아차릴까, 그리고 알아차린 뒤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가끔 궁금해지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궁금증은 제 평온한 일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온 모양이었어요. 나중에 먼 친척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아들 임범이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어려워져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임범이는 다행히 잘리지는 않았지만 월급이 대폭 삭감되고 희망퇴직의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다고 해요. 설상가상으로 며느리 미애가 주식에 손을 댔다가 큰 손해를 본 모양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제게 손을 벌려 메우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매달 들어오던 수입은 줄고 갑자기 메워야 할 빚은 늘어나자 그들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익숙하고 쉬운 해결책이 있었죠. 바로 그들의 비상금 통장이었던 제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애는 평소처럼 제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하지만 수화기에서는 고객의 사정으로 당분간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기계음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단단히 삐져서 전화를 꺼놨다고 생각했대요. 어머니, 그때 기름값 달라고 한 건 농담이었어요. 화 푸세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어머니, 급하게 돈 쓸 때가 있는데 전화 좀 주세요. 그들은 수십 통의 문자를 보냈지만 당연히 제게는 단 한 통도 닿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제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자 그들은 슬슬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아파트 대출금 이자를 내야 할 날이 다가왔을 때 그들의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출금 이자는 지난 몇 년간 제가 묵묵히 내주고 있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저를 직접 찾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옛집에 그대로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차를 몰아 제가 살던 동네로 향하는 내내 그들은 차 안에서 저를 어떻게 구슬릴지 작전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미애는 이번에 가서 확실히 버릇을 고쳐놔야 한다고 기세등등했고 임범이는 그래도 우리 엄마인데 좋게 말로 하자며 소심하게 반대하며 또 한바탕 다퉜다고 해요. 마침내 그들이 익숙한 골목길을 돌아 제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굳게 닫혀있던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에는 아이들 자전거가 놓여 있었습니다. 창문에는 예쁜 레이스 커튼이 달려 있었고요. 임범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대문 앞에 서 있는데 집안에서 젊은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누구세요? 젊은 여자는 낯선 남자와 여자가 자신의 집 앞을 서성이는 것을 보고 경계심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범이가 더듬거리며 대답했어요. 저 여기가 이숙자 시댁이 아닌가요? 저희 어머니가 사시던 집인데. 그 말에 젊은 여자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숙자 씨요? 아, 이 집 전주인 말씀이시구나.
저희 이사 온 지 벌써 한 달 넘었는데요. 이 집 저희가 샀어요. 네, 집을 파셨다고요? 저희한테 아무 말씀도 없이요? 임범이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젊은 여자는 그들의 반응이 불쾌하다는 듯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죠. 저희는 부동산 통해서 정상적으로 계약하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만. 젊은 여자는 그들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아이의 손을 잡고 쌩하니 지나가 버렸습니다. 임범이와 미애는 한동안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서서 낯설게 변해버린 집을 멍하니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의 기반이 소리 소문도 없이 통째로 사라져버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죠. 충격에서 벗어난 그들은 차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차 문이 닫히자마자 억눌려 있던 분노와 불안이 폭발하며 서로에게 날카로운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깟 기름값 10,000원이 아까워서 그 난리를 치더니 꼴 좋다. 이제 우리 다 망했어. 임범이가 평생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험악한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미애도 지지 않고 악을 썼어요. 뭐, 내가 뭘 어쨌다고. 당신은 아들 아니야? 자기 엄마 하나 제대로 관리 못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당신이 중간에서 똑바로 역할만 했어도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하셨겠어? 이 무능한 인간아. 무능해? 너한테 매달 생활비 갖다 바치고 너희 집 빚 갚아주느라 내 등골이 휘는 건 몰랐어? 어머니가 주시는 돈 없었으면 너 그 명품 가방들, 그 비싼 옷들 하나라도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와서 그게 아깝다 이거야? 쪼잔한 자식? 그들의 관계를 그나마 유지시켜주던 돈이라는 접착제가 떨어져 나가자 그 밑에 숨겨져 있던 추악한 본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물어뜯고 과거의 잘못들을 들추어내며 차 안이 떠나가라 싸웠습니다. 수십 년간 쌓여온 불만과 경멸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죠. 한참을 싸우다 지친 그들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아무도 제 행방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겠죠. 그들 역시 평소 임범이 내외의 아나무인 격인 태도에 질려 있었을 테니까요. 숙자 형님이요? 글쎄요, 요즘 통 연락이 없어서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님을 찾으신다고요? 저희도 연락 안 닿은 지 꽤 됐는데.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냉담하고 형식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들은 서로의 등 뒤에서 혀를 찼을지도 모릅니다. 꼴 좋다. 이제 와서 엄마를 찾다니. 하고 말입니다. 모든 연락이 끊기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후에야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를. 제가 그들의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안락한 삶을 지탱해주던 가장 튼튼한 기둥이었음을, 그리고 그 기둥을 그들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려 버렸다는 뼈아픈 사실을 말입니다. 제가 그들의 세계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동안 제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평온과 활기로 가득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건강에서 나타났어요. 아들네 집에 드나들던 시절, 저는 늘 원인 모를 두통과 소화불량에 시달렸습니다. 병원에 가봐도 의사들은 늘 신경성이라는 애매한 진단만 내놓을 뿐이었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 하루를 어떻게 버텨야 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으로 이사 온 뒤로는 그 모든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어요.
저는 매일 아침 새소리에 맞춰 기분 좋게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면 가장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고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웠어요. 그리고 저 자신만을 위한 건강한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현미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제철 나물 몇 가지. 누구의 입맛도 신경 쓸 필요 없이 오직 제 몸이 원하는 음식들을 먹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달았죠. 식사 후에는 동네 공원을 1시간 정도 산책했습니다. 푸른 나무들 사이를 걷고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들을 구경하는 것이 큰 기쁨이었어요. 예전에는 그저 무심코 지나쳤던 모든 것들이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 비로소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서예 교실이나 라인 댄스 수업에 가고 저녁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저녁 약속을 잡거나 집에서 편안하게 안마의자에 앉아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스트레스 없는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제 몸은 스스로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정기 건강 검진을 받기 위해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과거 진료 기록과 현재 검사 결과를 번갈아 보며 연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시네요. 몇 년간 계속 높았던 혈압이랑 콜레스테롤 수치가 전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무슨 특별한 약이라도 드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선생님. 약은 끊은 지 오래됐어요. 대신 제 인생의 가장 큰 스트레스 덩어리를 하나 끊어냈답니다. 제 말에 의사 선생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명약이었군요. 하고 말입니다. 병원을 나오는 제 발걸음은 날아갈 듯이 가벼웠습니다. 건강을 되찾았다는 것은 제가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으니까요. 건강뿐만 아니라 제 삶에는 새로운 성취감도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다닌 서예 교실에서 저는 의외의 재능을 발견했다는 칭찬을 듣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시작한 것이었는데 하면 할수록 재미를 느끼고 실력도 늘었습니다. 이숙자님 글씨에 힘과 기품이 함께 있습니다. 혹시 저희 문화센터에서 가을에 여는 회원 전시회에 작품을 한번 출품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제안에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제가 뭘 안다고 전시회까지요. 저는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겸손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실력을 갖추셨습니다.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선생님의 거듭된 격려와 피로인 할아버님의 응원에 힘입어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어떤 글귀를 쓸까 며칠을 고민하다가 화양연화라는 4글자를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이라는 뜻이었죠. 지금의 제 삶이 바로 그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고의 작품을 만들기 위해 며칠 동안 연습에 매달렸습니다. 수십 장의 화선지를 버려가며 마침내 제 마음에 쏙 드는 작품을 완성할 수 있었어요. 제 이름 석자와 낙관까지 찍고 나니 가슴 벅찬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전시회 첫날 저는 영옥 씨와 라인댄스 친구들의 손에 이끌려 문화센터 전시실로 향했습니다. 한쪽 벽면에 근사한 표구까지 마친 제 작품이 걸려 있었어요. 제 이름 이숙자가 적힌 명패와 함께 말입니다. 저는 한참 동안 제 작품 앞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평생을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로만 불리며 살아왔는데 이곳에서는 온전한 제 이름으로, 제 작품으로 사람들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제2의 인생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죠.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팔고 남은 돈은 통장에 고스란히 들어 있었지만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저 아껴 쓰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큰 마음을 먹고 시내에서 가장 큰 은행의 자산관리 상담 창구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 저를 맞았던 젊은 직원은 그저 평범한 노인 고객을 대하듯 형식적인 상품 몇 가지만을 추천했어요. 하지만 제가 미리 공부해간 경제 용어들을 몇 가지 섞어가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자 그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다시 보더니 훨씬 더 전문적이고 성실한 태도로 상담에 임해 주었어요. 저는 큰 수익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한 투자는 하고 싶지 않아요. 남은 인생 동안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제 확고한 목표를 들은 직원은 제게 맞는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조합하여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의 설명을 꼼꼼히 듣고 몇 가지 질문을 더한 뒤에 제 노후 자금의 일부를 안전한 연금형 펀드와 장기 채권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은행을 나오는 길, 저는 제가 또 한 단계 성장했음을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돈에 대해 무지하고 남에게 의존해야만 했던 과거의 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산을 스스로 공부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며 제 미래를 제 손으로 책임질 수 있는 독립적인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자신감을 얻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삶이 하루하루 평온과 새로운 배움의 기쁨으로 채워져 가는 동안 제가 떠나온 그들의 세상은 벼랑 끝으로 맹렬하게 내몰리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저는 그들의 소식을 들을 길도 굳이 들을 이유도 없었기에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가끔, 아주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그들은 지금쯤 어떻게 됐을까 하는 막연한 생각 정도만 수면 위를 스쳐가는 바람처럼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제 고요한 마음에 어떤 파문도 일으키지 못하고 이내 흩어지곤 했죠. 그들은 이미 제 인생의 변방, 그 너머의 안개 속으로 사라진 존재들이었으니까요. 그들의 최후의 발악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제 평온한 일상을 무참히 위협해왔습니다. 그날은 마침 서예의 교실이 없는 아주 한가로운 오후였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얼마 전 큰 마음을 먹고 장만한 닭이 세트에 손수 녹차를 우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갓 공수했다는 어린 찻잎이 뜨거운 물에 서서히 몸을 푸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맑은 연두빛으로 우러나는 찬물을 보며 잠시 후 이 차를 마시며 읽을 책의 첫 페이지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거실 스피커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쇼팽의 녹턴이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고 안마의자는 충실하게 제 어깨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평화, 그 자체였어요. 그때였어요. 제 휴대전화가 낯선 번호를 띄우며 날카로운 소리로 울렸습니다. 친구인 영옥 씨나 다른 지인들의 번호는 모두 저장해 두었기에 모르는 번호는 웬만해서는 받지 않았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전화를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여보세요? 네, 경찰입니다. 본인 확인차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혹시 이숙자 어르신 되십니까? 경찰이라는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혹시 제 신분을 도용당하기라도 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떤 끔찍한 사건에 연루되기라도 한 것인지 온갖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네, 제가 이숙자 맞는데요. 그런데 경찰서에서는 어쩐 일로?
제게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아, 그건 아닙니다. 어르신. 다름이 아니라 아드님이신 박인범 씨께서 어르신이 실종되었다고 저희 쪽에 신고를 접수하셨습니다. 한 달 넘게 연락이 완전히 두절되고 행방을 알 수 없어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희가 어르신 금융 기록과 통신 기록을 조회해서 겨우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금 어디에 계시고 혹시 별일은 없으신 건가요? 혹시라도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 전화를 받고 계신 거라면 알아들을 수 있는 신호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예컨대 제가 좋아하는 색깔을 물으면 위험한 상황일 경우 파란색이라고 대답하시는 식으로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관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모든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혹감은 이내 불같은 분노로 바뀌었어요. 그들이 감히 저를 실종자로 만들다니요. 그것도 모자라 마치 제가 누군가에게 감금당했거나 판단력이 흐려져 자기 의사 표현도 못하는 사람인 양 취급하다니요. 자신들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이라는 국가의 공권력까지 동원한 그들의 뻔뻔함과 저열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잠시 흐트러지려는 호흡을 가다듬고 최대한 차분하고 위험 있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력했어요. 경찰관님,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종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안전하고 아주 평온하게 제 의지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실종이 아니시라고요? 하지만 아드님께서는 어머님께서 평소 지병도 있으시고 제 아들이 그렇게 말했나요? 호호, 제 아들이 저보다 제 건강을 더 잘 아는 모양이네요. 저는 이곳으로 온 뒤로 지병도 다 나았습니다. 혈압도 정상이고 매일 운동도 하고 식사도 잘하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건강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정말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가족들과 다툼이 있으셨던 건지. 경찰관님, 이것은 가족 간의 다툼이나 불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 선택의 문제입니다. 저는 제 자유의지로 가족들과 모든 연락을 끊고 이곳에서 저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아들에게는 제가 안전하다는 사실까지만 알려주십시오. 제가 어디에 사는지,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는 이 연락처는 절대로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저의 강력한 요청이자 한 대한민국 국민의 사생활을 보호해달라는 정당한 요구입니다. 경찰관님께서 제 뜻을 존중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에 수화기 너머의 경찰관도 잠시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이내 그는 상황을 완벽히 파악했다는 듯 훨씬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네, 어르신. 알겠습니다. 어르신의 의사가 확고하시군요. 존중하여 아드님께는 어르신이 안전하시다는 사실과 더 이상 연락을 원치 않으신다는 뜻을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히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온몸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기에 이토록 저를 존중하지 않는 걸까요? 제 인생, 제 선택, 제 인격까지도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처럼 마음대로 하려는 그들의 끔찍한 오만함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들은 저를 걱정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ATM 기계가 사라진 것을 신고한 것뿐이죠. 이 일로 인해 제 결심은 더욱더 단단하고 날카롭게 벼려졌습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이제 2번 다시 돌아보아서는 안 될 완벽한 과거여야만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영옥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영옥 씨는
저보다 더 화를 내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자식들이 있나? 지들이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와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 아주 사람을 치매 노인 취급하는 거 아니야. 숙자 씨, 절대로 마음 약해지면 안 돼. 이런 일로 괜히 속상해하지도 말고. 그럴수록 우리는 더 떵떵거리고 재미있게 살아야 돼. 내일 백화점 세일한다는데 우리 가서 예쁜 옷이나 한 벌씩 사입고 기분 풀자. 그게 최고의 복수야. 영옥 씨의 시원시원하고 따뜻한 위로에 부글부글 끓던 마음이 조금은 가라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영옥 씨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의 저열한 행동에 제 귀한 감정을 소모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었어요. 저는 그들이 제 평온을 깨뜨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한편 경찰서에서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던 임범이와 미애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나중에야 아주 먼 친척을 통해 그날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친척도 미애가 하소연을 늘어놓는 통에 어쩔 수 없이 듣게 된 이야기라고 했죠. 경찰관은 그들을 사무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박인범 씨, 어머님은 안전하십니다. 저희가 직접 통화해서 확인했습니다. 그 말에 임범이는 순간 안도했지만 이어지는 말은 그의 얼굴을 잿빛으로 만들었습니다. 다만 어머님께서 본인의 의지로 잠적하신 상태이며 가족들과는 그 어떤 연락도 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는 뜻을 강력하게 전해오셨습니다. 이는 어머님의 사생활에 해당하므로 저희는 어머님의 현 거주지나 연락처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실종 사건은 종결 처리하겠습니다. 아드님, 어머님의 의사가 이렇게 확고한데 이걸 실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명백한 가족 문제입니다. 다시는 공권력을 이런 일로 낭비하게 하지 마십시오. 경찰관의 냉정한 말은 공개적인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경찰이라는 공적인 기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셈이었죠. 임범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고 미애는 입술을 깨물며 분노를 사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느꼈을 창피함과 굴욕감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었어요. 경찰서를 나온 그들은 또다시 차 안에서 지옥 같은 싸움을 벌였습니다. 꼴 좋다. 이제 아주 온 동네에 소문나게 생겼네. 엄마한테 버림받은 찌질한 아들 됐어. 아주. 이제 어쩔 거야? 당신 믿고 결혼한 내 인생은 뭐가 되냐고. 미애의 악에 받친 목소리에 임범이도 마침내 이성을 잃고 덤벼들었습니다. 닥쳐.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너만 아니었으면 당신만 어머니한테 그따위로 굴지 않았으면 일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어. 그깟 10,000원. 그 10,000원 때문에 내 인생이 통째로 망가졌다고. 당신이 친구 말만 믿고 그 이상한 코인에 투자해서 돈 날리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아쉬운 소리 할 필요도 없었잖아. 그들은 서로의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맹렬하게 싸웠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남은 희망과 자존심이 경찰서 주차장에서 산산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미애는 기어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고야 말았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을 뒤져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뒷골목에 자리한 흥신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사진 한 장과 인적사항을 내밀며 저를 찾아달라고 의뢰했어요. 임범이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라 아내의 막무가내를 말릴 힘도 없었습니다. 흥신소 직원은 돈이 될 일이라는 생각에 의욕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제 연령대의 노인들이 자주 갈 만한 곳들을 중심으로
탐문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가 사는 도시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사진을 들고 다니며 동네 사람들에게 저를 아는지 묻고 다녔죠. 하지만 그의 수고는 헛수고로 끝났습니다. 제가 사는 오피스텔 경비 아저씨는 매일 아침 저와 인사를 나누고 가끔은 제가 드리는 따뜻한 음료를 받아 마시던 사이였습니다. 그는 낯선 남자가 제 사진을 들고 와 캐묻자 단칼에 모르는 사람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제가 자주 가던 카페 사장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영옥 씨와 함께 와서 늘 즐겁게 웃고 가는 저를 좋게 보고 있던 그녀는 수상한 남자의 질문에 그런 손님은 없는 것 같다며 시치미를 뗐습니다. 심지어 라인댄스 동호회의 한 동생은 그 남자가 자신에게 접근해 이숙자 시조카라고 속이며 이것저것 캐묻더라고 저와 영옥 씨에게 바로 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 동네 커뮤니티에는 수상한 남자가 할머니 사진을 들고 다니며 사기를 치려 한다는 소문이 쫙 퍼지게 되었죠. 저의 새로운 공동체는 피로 맺어진 옛 공동체보다 훨씬 더 튼튼하고 따뜻했습니다. 진심과 존중으로 쌓아 올린 관계는 돈으로 매수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볍게 막아내는 견고한 성벽이 되어 주었어요. 결국 흥신소 직원은 동네에서 거의 스토커 취급을 받으며 별다른 소득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고 인범이와 미애는 얼마 남지 않은 돈만 날린 채 깊은 절망에 빠져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도 저를 찾는데 실패하며 절망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제 삶은 한 폭의 수채화처럼 맑고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서예와 라인댄스는 제 일상에 건강한 활력을 주었고 영옥 씨를 비롯한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는 하루가 다르게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새로 개봉한 영화를 보고 가끔은 근교로 짧은 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만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청명한 가을날 오후였어요. 그날은 마침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서예 교실 가을 학기 종강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들었던 선생님과 피루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고 다음 학기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아쉬운 작별 인사를 나누었어요. 영옥 씨와 저는 종강을 기념하여 백화점 1층에 있는 전망 좋은 창가 자리가 있는 고급 카페에서 차를 한잔하기로 했습니다. 숙자 씨,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인다. 얼굴에서 빛이 나네, 빛이 나. 좋은 일 있어? 영옥 씨가 향긋한 캐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정답게 물었습니다. 좋은 일은 매일 있지. 영옥 씨랑 이렇게 마주 앉아 웃고 떠드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잖아. 제 대답에 영옥 씨는 소녀처럼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희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한참을 웃고 떠들었습니다. 카페의 널찍한 통유리창 너머로 백화점을 오가는 사람들의 분주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을 바라보는데 문득 등 뒤에서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는 듯한 아주 불쾌하고 익숙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차가운 거머리가 제 등 뒤에 달라붙은 듯한 소름 끼치는 감각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카페 입구에 유령처럼 서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몇 달의 시간이 폭풍처럼 핥히고 지나간 듯 수척하고 남루한 행색의 인범이와 증오와 절망 그리고 일말의 애원이 뒤섞인 복잡한 눈으로 저를 쏘아보는 미애였습니다. 그들은 마치 지옥에서 막 기어나온 악귀들처럼 보였어요. 어떻게 저를 찾아낸 걸까요? 흥신소도 실패했는데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졌지만 표정은 얼음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두렵거나 놀랍지는 않았어요. 그저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에 가까운 생각이 들었을 뿐입니다. 숙자 씨,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아. 누구야, 저 사람들? 제 표정의 변화를 눈치챈 영옥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영옥 씨의 손을 가만히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괜찮아, 영옥 씨. 내가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묵은 빚이야.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줘. 금방 정리하고 올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망치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 아주 천천히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제 모든 무게를 실어 당당하게 걸어갔습니다. 카페의 소음, 음악 소리, 사람들의 시선, 그 모든 것이 희미해지고 오직 제 앞에 두 사람, 제 과거의 망령들만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제가 다가오는 것을 본 그들은 마치 자석에 이끌린 쇠붙이처럼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모습은 초라하고 필사적이고 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임범이는 제 앞에 와서는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꿇을 기세로 울부짖었고 미애는 마지막 동아줄이라도 잡는 것처럼 제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들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희에게로 쏠렸어요. 웅성거리는 소리, 놀란 표정들. 예전에 저였다면 남들의 시선이 부끄럽고 창피해서라도 그들의 손에 이끌려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어요. 그 어떤 시선도 그 어떤 수군거림도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 손 놓아라.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기세에 눌린 미애가 저도 모르게 제 팔을 놓았어요. 저는 그들과 몇 걸음 거리를 둔 채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냐? 내가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을 텐데.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빚쟁이들이 매일 집으로 찾아와요.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생겼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어머니 없이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제발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임범이는 어린아이처럼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제게 매달렸습니다. 그의 모습은 비참하고 처절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그 어떤 동정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변명 속에 숨은 비겁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너의 집, 너의 인생, 그 모든 것은 너희 스스로가 망친 것이지 내가 버린 것이 아니다. 그 빚쟁이들은 내가 아니라 너희가 만든 것이고 너의 회사는 너의 능력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40이 넘은 사내 자식이 어째서 아직도 너의 인생의 책임을 나에게 떠넘기려 하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라. 어머니,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나 자신을 버렸던 너희를 떠나 내 인생을 되찾았을 뿐이다. 너희는 그 차이를 영원히 죽을 때까지도 이해하지 못하겠지. 제 말은 비수처럼 날아가 그들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제 평온한 목소리가 그들의 절규보다 더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그때까지 제 눈치만 살피던 미애가 발악하듯 소리쳤어요. 제가 조용히 말할수록 그녀는 더 격앙되었습니다. 어떻게 어머니가 어떻게 저희한테 이렇게까지 잔인하실 수가 있어요. 피도 눈물도 없으시냐고요. 그래도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임범 씨가 저렇게 망가졌는데 마음이 아프지도 않으세요? 민준이 생각은 안 하세요? 애가 할머니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요. 매일 밤 할머니 찾으면서 운단 말이에요. 손주 이야기까지 꺼내는 미애의 모습에 저는 실소를 터뜨릴 뻔했습니다.
아이를 방패로 삼는 비겁하고 상투적인 수법. 저는 그런 미애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제 며느리였던 저 가련하고 어리석은 여자를 향한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잔인한 것은 너희들이었지. 자식의 도리, 며느리의 도리는 내팽개치고 나를 그저 너희의 지갑으로만 여겼던 너희의 그 이기심이 바로 잔인함이다. 민준이가 보고 싶어 하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지갑이겠지. 너희가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아이가 우는 것은 할머니가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지고 불안에 떠는 부모를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를 더 이상 너희의 방패로 삼는 비겁한 짓은 그만하거라. 그리고 중심? 나는 너희 집의 중심이 아니라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녀였을 뿐이다. 너희가 원한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돈 나오는 기계와 공짜 가사도우미였지. 내가 틀렸느냐? 이제 와서 내 뒤에 숨어 피해자인 척하지 마라. 역겨우니까. 제 마지막 한마디에 미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때 이성을 잃은 인범이가 벌떡 일어나 제게 다가와 제 손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같이 가요. 네, 집으로 가요, 우리. 가서 이야기해요. 그의 소나기 힘은 절박했고 폭력적이었습니다. 저를 강제로라도 끌고 가려는 그의 행동에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 손목을 붙잡은 그의 손을 제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이거 놓지 못해. 제 서늘한 외침에 인범이가 움찔하며 물러섰습니다. 저는 제 손목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향한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이제 내 인생에 너희는 없다. 다시는 절대로 찾아오지 마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내 마지막 잡이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저를 부르는 인범이의 절규와 미애의 흐느낌이 들려왔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제자리로 돌아오자 영옥 씨가 걱정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휴대전화 위에 놓여 있었어요. 아마 제가 위험에 처하면 바로 신고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괜찮아, 숙자 씨? 응, 괜찮아. 아니, 평생 앓더니가 빠진 것처럼 아주 후련해. 저는 영옥 씨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핸드백에서 지갑을 꺼내 테이블 위에 차값을 계산하고 일어섰습니다. 가자, 영옥 씨. 오늘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비싸고 맛있는 거 쏠게. 내 해방 기념일이잖아. 영옥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팔짱을 꼈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주었어요. 저희는 그 끔찍한 과거의 망령들을 등 뒤에 남겨둔 채 카페를 빠져나왔습니다. 가을의 저녁 노을이 마치 제 새로운 인생을 축복이라도 해주듯 세상을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그 끔찍했지만 후련했던 재회 이후 제 삶에는 다시 완벽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 마지막 경고를 알아들은 것인지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의 일을 제 인생의 마지막 과제를 말끔하게 해결한 것처럼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제 삶에, 제 행복에, 제 자신에게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중요한 일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될 경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제 재산이 아들에게 흘러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평생 땀 흘려 번 돈,
그리고 남편이 제게 남겨준 소중한 유산이 저를 모욕하고 버렸던 그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만은 절대로 막아야 했습니다. 저는 영옥 씨에게 소개받은 신뢰할 만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하얀 머리가 멋들어진 인자한 인상의 변호사님이 저를 맞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제 상황을 설명하고 제 뜻을 명확하게 전달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제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아들에게 줘야만 하는 최소한의 몫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르신. 유류분이라고 하지요. 자녀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르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어르신께서 돌아가시는 시점에 남은 재산 중에서 법적으로 보장되는 몫입니다. 변호사님의 마지막 말, 돌아가시는 시점에 남은 재산 중에서라는 그 구절이 제 뇌리에 번개처럼 마서 박혔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제 입가에 저도 모르는 희미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생각이 떠올랐거든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제가 죽기 전에 제 재산을 모두 써버린다면 제 아들이 가져갈 유류분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제 질문에 변호사님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법률가로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었습니다. 네,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 즉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재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마지막 남은 안개의 장막이 걷히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왜 저는 제 돈을 제가 죽은 뒤에나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계획하고 있었을까요? 왜 제 돈의 가장 큰 수혜자가 제 기쁨과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변호사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완전히 새로운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죽는 날 제게 혹시라도 재산이 남아있다면 그 쥐꼬리만 한 유류분을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예정대로 사회에 기부해 주십시오. 하지만 아마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 저는 제 남은 인생 동안 저 자신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쓸 작정이거든요. 제가 제 유산의 첫 번째이자 마지막 상속자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확고한 의지에 변호사님은 잠시 저를 지그시 바라보더니 이내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듯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의 그 가장 현명한 상속 계획을 존중하여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완벽하게 유언장을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을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며칠 뒤 저는 완성된 유언장에 서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름 석자를 쓰고 붉은 인주를 묻힌 도장을 찍는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모든 굴레로부터 완벽하게 해방되었다는 깊은 안도감과 함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짜릿한 충만함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제 통장에 찍힌 숫자는 이제 제가 누려야 할 행복의 총량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영옥 씨와 함께 여행사를 찾아갔습니다. 숙자 씨, 정말 괜찮겠어? 유럽 크루즈 여행이라니 돈이 어마어마할 텐데. 영옥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옥 씨, 내 돈인데 내가 쓰겠다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혼자 가면 재미없잖아. 우리 같이 가서 세상 구경 실컷 하고 오자. 여행 경비는 전부 내가 낼게. 이건 내 첫 번째 행복 계획에 동참해주는 친구를 위한 선물이야. 결국 저희는 지중해를 도는 2주짜리 크루즈 여행을 예약했습니다.
로마, 아테네, 산토리니.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곳들이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공항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어요. 생전 처음 타보는 비행기, 그리고 상상 속에서나 그려보던 거대한 크루즈선에 올라탔을 때 저는 어린아이처럼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를 보며 즐기는 아침 식사, 고대 유적지에서의 경이로운 산책, 배 위에서 열리는 화려한 파티, 그 모든 순간이 꿈만 같았어요. 저는 가장 좋은 레스토랑에서 매일 저녁 식사를 하고 가장 아름다운 발코니가 딸린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에도 저의 행복 소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백화점 VIP 라운지의 단골 손님이 되었고 전문 스타일리스트의 도움을 받아 제 옷장을 완전히 새롭게 채웠습니다. 화사한 색상의 실크 블라우스, 몸에 꼭 맞는 세련된 정장,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 젊은 시절 자식들 학원비 때문에, 남편 병원비 때문에 차마 살 수 없었던 모든 것들을 원 없이 사드렸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평소 좋아하던 가수의 콘서트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비싼 맨 앞 좌석을 예매해 영옥 씨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수만 명의 함성 속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따라 부르며 열광하는 그 경험은 제게 또 다른 종류의 해방감을 안겨주었죠. 시간이 흘러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먼 친척의 아내와 가끔 통화를 하던 영옥 씨를 통해 아들 내외의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듣게 되었어요. 그 소식은 늘 저희가 최고급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고 있거나 새로 개장한 호텔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들려왔습니다. 결국 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끊임없는 불화를 이기지 못하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고 합니다. 아들은 살던 아파트마저 처분하고 얼마 안 되는 돈을 위자료로 떼어준 뒤 지금은 좁은 월세방을 전전하며 힘겹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미애 역시 명품 가방과 옷들을 모두 처분하고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에는 놀랍게도 어떤 감정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안타깝지도 않았어요. 제 마음은 그저 맑게 갠 지중해 바다처럼 고요했습니다. 그들의 몰락은 제가 의도한 복수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내 돈이 없으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진짜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해질 능력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제 돈으로 제 행복을 마음껏 사고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 손으로 행복을 걷어찼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영옥 씨와 함께 저희가 함께 가꾸는 작은 주말 농장으로 향했습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운 좋게 분양받은 작은 텃밭이었죠. 저희는 그곳에 상추와 고추, 토마토 같은 것들을 심어놓고 주말마다 함께 와서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소일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미를 들고 쭈그려 앉아 갓 돋아난 어린 채소들 사이로 고개를 내민 잡초들을 정성껏 뽑아냈습니다. 보드라운 흙냄새와 싱그러운 풀냄새가 향긋하게 코끝을 스쳤어요. 제 손길에 말끔해진 밭을 보니 제 마음까지 깨끗하게 정화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숙자 씨, 이것 좀 봐. 우리 토마토 벌써 꽃이 피었어. 영옥 씨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녀의 옆으로 가 앙증맞게 피어난 노란 토마토 꽃을 보며 함께 웃었습니다. 저희는 한참 동안 밭을 돌보고 직접 키운 상추를 한 봉지 가득 뜯었습니다. 영옥 씨가 문득 저를 보며 물었어요. 숙자 씨, 근데 정말 후회는 없어? 평생 모은 돈 그렇게 다 써버리는 거 아깝다는 생각은 정말 눈곱만큼도 안 들어?
저는 호미를 내려놓고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철학을 이야기했어요. 아까워? 천만에 영옥 씨. 내 돈은 지금 이 순간 내 기쁨이 되고 우리 친구들 웃음이 되고 맛있는 음식이 되고 아름다운 풍경이 되고 있잖아. 통장에 그냥 죽은 숫자로 찍혀서 내가 죽은 뒤에 나를 무시했던 아들 녀석 손에 먼지처럼 들어가는 것보다 100배, 1000배는 더 가치 있지. 나는 내 유산을 미리 상속하고 있는 거야. 바로 나 자신에게. 이보다 더 완벽하고 통쾌한 상속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 제 말에 영옥 씨도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수확한 채소를 나눠 들고 농장을 나섰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저희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맑고 푸른 하늘이 마치 제 마음속처럼 한없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 제게는 과거에 대한 후회도 미래에 대한 불안도 없습니다. 저를 얽매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찾았습니다. 기름값 10,000원이 제게 선물한 것은 짧은 모멸감이 아니라 길고 긴 행복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이숙자라는 이름에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 화양연화를 살아가고 있습니다.